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어제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북한의 패턴으로 볼 때, 그리고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최고 권력자가 직접 초강도 도발을 언급한 이상 도발을 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항모 두 척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고 미 핵잠수함 역시 출동한 상태여서 도발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 역시 상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의 위기 수위는 낮아졌다고 결코 볼 수 없고요.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이 한반도 위기에 대한 피로감만 쌓여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구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뭐를 하느냐. 어쨌든 나중에 도발을 어제 하지 않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일단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 노동당 그 창건 기념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쌍십절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ICBM이 이제 이때 발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그 관측들이 많았는데, 일단 북한은 어제 그 도발 없이 핵경제 병진 노선, 그리고 그 자력 갱생을 강조하는 그 체제 결속에 이제 그 주력을 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해당 지역에서는 그 인원과 그 장비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ICBM을 그 발사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청와대 그 오부 요인 그 초청 만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오늘이 이 북한 도발을 가장 걱정했던 날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 당 창건 기념일을 그 조용히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날씨가 변수였다. 별로 그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정들이 고려됐다는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해서 그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미군 항공모함이 그 동해를 향해 오는 등 그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발할 경우에 그 리스크가 크다, 북한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 당 창건 기념일 발사는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 그 대신 이 중국의 제19차 그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는 그 18일이나 아니면 그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11월 초, 이때 이제 도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점도 좀 점쳐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김정은이가 3일 동안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도발을 하는 이 패턴, 그게 네. 여태까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게 또 3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 무서워서 숨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느라고 숨었는지, 이게 참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예. 자,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위험 부담이 없는 대북 옵션은 없고 북핵 위기를 해결할 시간도 무한하지 않다, 이런 얘기했죠. 네, 일단은 대북 군사 옵션이 그 강행하기가 그 쉽지 않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이제 풀이도 가능하겠고요. 예. 간접적으로는 그 외교적 해결의 그 필요성을 이제 이야기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마크 밀리 미국 육군 참모총장, 현지 시간으로 그 9일 워싱턴에서 열린 그 미 육군협회 그 연례 회의에서 이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반도에서의 그 전면전은 아무리 상상해봐도 그 끔찍할 것이며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스앤젤레스나 그 뉴욕을 타격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마찬가지로 끔찍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북한의 그
ICBM 보유를 용납할 수 없음을 이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밀리 총장은 미군이 그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이 좋고 쉬운 무위험, 즉 리스크가 없는 옵션은 없다면서 이것은 그 엄청나게 어렵고 그 위험에 아무도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북 옵션에 대한 그 최종 결정은 절차에 따라서 그 선출된 미국의 대표자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결정은 내려질 것이라고 얘기도 했다고 하죠. 예, 참. 자, 이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이제 이 대목이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예. 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서 심리가 진행이 됐는데 뭐 법원은 지금 금주 안에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 전 대통령 구속 만료 시한이 그 16일 자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이제 그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 박 전 대통령 그 사건을 맡고 있는 그 서울중앙지법 그 형사 22부 그 주중에 그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심리는 이제 그 공소사실 가운데 그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롯데와 그 SK 그 관련 뇌물 혐의로 그 추가 구속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예. 검찰은 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그 국정농단 사태의 그 정점으로 규정을 하고 이 석방할 때 재판이 공전하거나 아니면 파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 피고인이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주요 증인들을 그 직접 주의한 적이 있는 만큼 이 석방될 경우에 그 남은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진술 번복을 시도하거나 증거 조작을 시도할 우려도 크다고 이제 추가 구속 사유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롯데 SK 뇌물 사건 심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또 그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불구속 재판을 좀 호소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결정되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그리고 원전 또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번 주 아닌가요? 네, 이번 주 맞습니다. 그죠? 네. 내일부터 또 근데 국감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야 이 국감 바라보는 시각이 뭐 딴 거와 마찬가지로 제각각인데 이 벌써부터 뭐 말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나오는 말들이. 네, 이번 국감 정말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외교 안보 사안을 비롯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현안을 그래서 아주 치열한 국감이 될 것 같은데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의당은 그 적폐청산과 촛불 민심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 그 자유한국당과 그 바른정당은 그 적폐청산을 이제 그 정치보복이라면서 이른바 안보와 인사 문제에서의 그 신적폐론을 이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원내 1, 2당을 그 싸잡아 이제 겨냥하는 모양새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국감은 민생 제일, 적폐청산, 안보 우선을 3대 핵심 기조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그 이정미 대표는 이번 국감은 그 낡은 대한민국과 그 과감히 단절하라는 그 촛불 민심에 응답하는 국감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의 그 정우택 원내대표 이번 국감은 무심국감이다. 즉 무능심판 국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정부 여당이 앞으로는 협치, 뒤로는 그 적폐청산의 그 혈안이 된 그 안우수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견제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바른 국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고요. 국민의당의 그 김동철 원내대표 이 적폐청산이 그 정치보복이라는 그 야당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지만 과거 정부의 그 실패가 현 정부의 그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를 위한 그 혁신을 뒤로 할 수 없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하여간 내일 한번 시작하는 걸 봐야죠. 네. 예. 청와대가 헌법재판소로 당분간 김희수 권한대행 체제를 운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좀 반발을 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박수영 그 청와대 대변인 어제 그 브리핑에서 지난달 18일 그 헌재가 재판관 간담회에서 그 김인수 대행 체제 유지에 그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면서 청와대는 이제 이런 뜻을 수용을 해서 김인수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좀 이행하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 김 권한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제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는데요. 이 헌재 소장의 그 임기 문제가 입법 미비로 그 논란이 있는 만큼 차제에 국회가 이 입법 미비를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이제 추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헌재 소장의 임기가 그 남은 재판관의 그 임기로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 취임부터 6년으로 그 봐야 되는 것인지는 계속 좀 논란이 되어 왔었죠. 이에 대해서 그 자유한국당과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각 그 대변인 논평 등을 발표를 해서 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보자에게 대행 체제를 맡기는 것은 분명한 국회 무시다.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그 대행 체제의 그 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 여당은 근데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야당은 정부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방금 전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직접 여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보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추석 뭐 여러 가지 민심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죠? 예. 최대의 그 민심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거지 현재 정부 정책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지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잘 대응해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취업 문제라든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 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그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 등 개혁과제 민생경제가 민생에 대한 문제가 잘 돼야 된다 이런 바람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 이제 주로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꾸 청와대 회동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국민의당이 생각만큼 여당도 좀 잘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국정감사가 내일 모레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고 나서는 바로 이제 입법을 위한 이제 국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국정감사에서 토대가 되겠지만요. 결국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야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 좀 더 노력해서 협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바람이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근거 없이 그냥 그 대화 제안을 거절한다든지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적폐청산이나 이런 문제를 다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등의 사유가 계속 반복된다면 국민들도 역시 다른 목소리로 야당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겠지만 현재는 정부 여당의 오히려 역할을 더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략적으로 적폐청산에 접근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야권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 이게 정치 보복이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적폐청산할 거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할 게 아니라 그전 정부도 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맞지 않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 가을 겨울에 촛불 민심에 의해서 이 사회의 잘못된 관행 그때 이제 대통령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되는 전 대통령도 적폐 비리 부조리를 청산해라 이런 이제 주문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소명 삼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이 국정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쭉 해왔던 거, 국정원이나 이 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등이 정치에 관여하고 또 선거에 개입하고 연예인과 언론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런 출연을 배제한다든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하는 이런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묵과되거나 넘어가야 될 문제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확실하게 진상을 밝혀서 제도적 개선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전 정부에 대한 것은 지난 10여 년간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조사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또 구체적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게 사실 다
그러니까 다른 당의 정권이었었죠. 그죠? 다른 당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 정권에 관한 문제는 그때 이미 다 짚을 거는 짚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충분하게 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야당 주장은 안보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적폐청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선순위가 적폐청산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게 있고 예. 또 많은 그 국가기관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덮어버리거나 유보한다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확실하게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정략적이다, 정치보복이다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디게 가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야당도 협조해서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시정한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어떤 불안감이 가중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오래되면 예. 오랜 기간을 하면 시간 끌면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은 제도적 개선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사안에 관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런 검찰의 잘못된 것을 앞으로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이렇게 정략적으로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에서 반대를 하면 정작 해야 될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우려가 있다는 그리고 신속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런 적폐청산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쉽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국정원 문제에 있어서도 국정원 개혁 지금 그 TF에서 예. 시한을 정해놓고 몇 가지 국정원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발표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과 절차들이 좀 더 이렇게 바로바로 되면서 신속하게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일각에서는 이런 적폐청산 문제 가지고 오히려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이 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수가 결집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저희들이 이걸 계속 하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꼭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유불리를 따져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거듭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치보복이다 주장하는 쪽은 이거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재호 전 장관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런 거 일일이 보고받지 않는다. 그렇게 한가한 자리 아니다. 이런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국정원에서 그런 잘못된 일을 했다든지 다른 국가기관에 잘못했을 때 그 과정을 밝혀서 만약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그거에 대한 지적은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나아가서 지금 오히려 대통령이 어떻게 됐다, 당시 대통령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나 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더욱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전인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좀 A단과 석단 또 우선적으로 먼저 전제를 하는 거에서 저는 적절하지 않고요.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밝혀진 국가기관의 불법이나 위법 행위는 굉장히 위중한 겁니다. 그럼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를 그대로 묵과하고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걸 밝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뭐 벌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도 지금 이제 국정원 개혁의 한 방안으로 해서 국내 정보 파트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정원이 앞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또 국민들에게 나쁜 일을 하고 라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금의 조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또는 자꾸 정치적인 공격을 한다 하면 또다시 그런 국가기관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이번 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속영장 재발부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다. IMF 국난 초래했던 와이스도 사법적으로 단대하지 않았다. 정치적 실패는 정치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구속영장 재발부는 이제 검찰이 필요에 의해서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선거나 정치와는 이제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또 철저하게 법률적인 판단과 법률에 의한 심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면 정말 이것은 저희 국민들이나 국민 통합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판부의 심리 판단에 맡기게 법률적 판단에 맡겨야 되고 거기에 국민들께서도 전부 그걸 좀 인정해주고 거기에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정치적 해석이다. 그렇습니다. 네. 구속영장 재발부가 안 됐을 경우에 우려되는 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하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검찰에서 요청했던 것은 그동안 그 증인신문이나 했던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증거 이제 증인 진술서나 또 여러 가지 나와 있던 그 사면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해버리니까 부인을 하니까 이제 증인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신문기일이나 심리기일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많이 다투고 있는 이 재판의 속성상 상당 부분 심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법률적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경기도지사 안 나가세요? 그 여권에서 이름 나온 듯. 아주 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아, 유력하게 검토. 그럼 나가시는 거네. 근데 지금 이제 벌써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내일 국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무위 소속이어가지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공정위가 조금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 잘 못해왔던 것을 기업 집단국을 신설하는 기화를 삼아서 잘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만은 채용비리 사건 같은 게 내부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안 된 이유가 뭐고 그것을 자세히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그런 국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좀 예년 국감하고 다른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바른정당이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통합해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라면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다음 달 13일이니까 한 33일 정도 남은 거죠. 이 짧은 기간 안에 뭔가 가시적 성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참 궁금합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죠? 워낙 연휴가 길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게 참 의원분들한테는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네. 자,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겠는데, 홍준표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통합, 이거 데드라인 정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바른정당과 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전당대회가 11월 13일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통합에 대한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라고 봐야죠. 근데, 우리한테 무슨 선전포고 하듯이, 그 이전에 결론을 내라. 이런,
강한 압박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예. 그렇군요.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많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네.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은 그럼 통합이 안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한 당이 새로운 대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그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강의 논리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그 이후에 통합 논의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바른정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자강파와 통합파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 통합파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지도부에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자강파로다 지도부가 꾸려질 텐데 그렇게 되고 나면 통합 논의는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전당대회 안 나가세요? 그 통합파는? 그러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포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자강파와 통합파가 나누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바른정당이 어떤 길을 가야 될까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이대로 그냥 갔을 때 국민적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유효한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낼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바른정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자강의 노력들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고 또 우리가 한국 정치사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지만 이후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큰 원칙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대여 투쟁이라든지 또 이 나라의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바라고 있는 또 그런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꾸린다고 한다면 이런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그냥 묻어두고 가는 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수파 통합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 의원님께서도 네. 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위원회라고 지칭하는데요. 아직도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통합을 논의하게 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그렇게. 근데 이게 통합이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완전히 하나가 된 보수 단일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루어지지 못할지는 좀 더 방식이 당대당 통합도 있고요. 그리고 다 탈당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지금은 가장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시 이전에 새누리당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이 저희의 바람이죠. 근데 막판까지 만일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개별적인 탈당 후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그런 방식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당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아마도 일정한 방향은 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유한국당에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혁신의 결과물들을 좀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또 시그널이 오고 그러면 통합의 분위기는 더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른정당 내에 당대당 통합 내 논의가 성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저희 통합을 바라고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이 따로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달 내로는 모종의 그 변화가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추석 민심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번 추석 민심의 최대 화두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지역구가 적경 지역이 그렇죠. 상당히 포함된 예.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걱정들이 제일 많았죠. 이제 북한이 북핵 관련 미사일을 또 언제 쏘는 것인가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 걱정이 많았고요.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농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또 농민들이 받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 농민이 봉이냐.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도 많았고요. 아울러 이번 추석은 역시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곧 다가오니까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체제 개편 문제, 또 아울러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수 진영의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조언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적폐청산 얘기는 안 꺼내셨는데 별 관심이 없나요? 예, 물론. 아니요. 그 부분도 물론 아주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고 그래서 이 적폐청산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보복으로 끝날 것인지 그래서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우려 내지 염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해철 의원하고 일부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전해철 의원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아니 잘못된 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예? 여론 조작하고 정치 개입하고 선거 개입하고 이런 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그 얘기 맞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과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과거에 잘못됐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새롭게 어떻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은 저는 그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타산지적으로서 과거에 잘못된 일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새롭게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관점으로 나가면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박수를 보낼 텐데 이것이 예전 정권에서 정권이 끝날 때마다 과거 정권에 대해서 단죄하고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력에 대해서 흠집내고 또 법정에 세우고 하는 형태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도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네, 뻔하네 라는 그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치 세력 간에 또 극한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과연 이런 대대리표와 같은 걸로 귀결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기로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새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에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 파헤치고 또 그것을 경험 삼아서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입니다. 내일부터 국감 시작하는데 국감은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제가 예전에 지금까지 이제 삼선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전 정권에서 정권 초기에 국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잘 또 이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권 초기의 국감은 이전 정권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이 정치 세력 간의 다툼이 상당히 있었던 국감이었는데요.
이번 국감 때 역시 그런 현상으로 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적어도 이 투쟁의 관점에서 갈등의 관점에서 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타협과 협치의 관점에서 또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의원들 가운데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잘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정말 국민에게 보탬이 되고 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